금리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산가들은 좋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뭐하러 주식해? 은행에 넣어놓으면 7%, 8% 나오는데. 근데 누가 힘들어? 대출 받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8% 금리라고 대출 이자라고 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그냥 80% 내가 낸 거잖아요. 복리까지 따지면 100% 낸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이제 또 경제 상황인 만큼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자산을 잘 유지하는 방법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달하고 좋네. 기력이 생기는 것 같고 굿데이즈 녹용용삼 한 포를 더 먹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미 2년, 3년 전 영상에서 우리나라 위기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위기에는 폭락과 쇠락이 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폭락은 갑자기 급락하는 것이고 쇠락은 서서히 몰락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에 위기가 온다? 근데 안 왔어요. 그럼 2019년에 온다? 근데 안 왔어요. 2020년에 온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위기는 웬걸 한 달 잠깐 안 좋다가 다시 폭등해가지고 이게 기회가 돼버렸네? 그러나서 뭐 위기가 온다, 이제는 폭등하니까 다시 또 위기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2021년 초반에 주식이 고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나 코스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주가가 갑자기 9만 원 찍었다가 하루아침에 5만 원 떨어진 게 아니에요. 9만 원이 8만 원 됐을 때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7만 원 됐어. 7만 원 되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또 6만 전자, 그 다음에 또 5만 전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계속 서서히 하락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미 위기는 와 있다. 다만 그 위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폭락의 위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언제 한번 확 주저앉아라 그냥.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미 경제는 점점 조금씩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폭락과 쇠락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폭락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공평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작가님, 피디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한 달에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주일을 열심히 일한 거예요. 과로하잖아요. 그러면 일의 성과는 더 나아겠지만 과로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폭락이에요. 한 번에 쓰러져요. 나는 머리가 아파 쓰러졌지만 팔도 쓸 수가 없고 다리도 쓸 수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링겔 맞고 푹 쉬고 나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한 1, 2주 지나면 회복이 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건강을 소홀히 했구나. 그럼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업무 강도도 줄이면서 운동도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 이게 폭락이에요. 그래서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폭락은 했으나 다시 1, 2년 뒤에 바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락이 올 때 제대로 와야 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아플 때 팍 아파버려야 그래야지 다시 건강해지지. 조금씩 아파버리면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튀어올라요. 뜨겁잖아. 그러니까 확 튀어가지고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뜨거운 물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발을 데였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발을 데여서 크게 화상을 입었지만 이거는 2, 3주가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럼 회복이 되고 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데 안 가겠지. 그러면 살아남아요. 근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 담그고 서서히 가열해요. 그럼 어떻게 돼? 죽는 줄 모르고 조금씩 죽어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기 직전에 후회합니다. 그때 나갔어야 됐는데. 근데 이미 내 몸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쇠락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폭락 기다리고 위기가 오고 뭔가 큰 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에 섞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분 얘기하시는데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이야기다. 세상은 이미 위기에 들어와 있고 이 위기는 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라는 겁니다.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쇠락의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폭락은 갑자기 급락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게 확연히 보여요. 근데 쇠락은 어제와 오늘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가 2020년 1월, 2월에 시작됐죠. 기억나세요 혹시? 코로나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한 2-3달이면 끝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2월인가 3월에 나와가지고 코로나는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터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 2년이 된 거잖아. 대통령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통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열었더니 장사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들어왔지만 이제 좀 있으면 괜찮겠지.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딱 방송을 보니까 한 2달이면 끝난대. 한 달도 힘든데.
두 달? 일단 버텨보자, 어떻게든. 그래서 버텼어요. 두 달 있다 보니까 끝나, 안 끝나. 안 끝나고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방송에 뭐라 하냐면, 여름이 되면 어차피 감기 바이러스들이 점점 좀 사라지니까 6월, 7월 되면 끝날 것이다. 아, 그래? 그럼 6개월만 좀 기다려보자. 근데 6개월 기다리니까 이제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을 빌려와야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가게 운영비가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6개월 후에 다시 이거 코로나 회복되면 다시 다 갚을게. 6개월. 버텼어. 근데 6개월 왜 끝났어? 아니지, 더 심해졌지. 그 1년 반, 2년. 결국은 뭐예요?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결국 이 자영업자가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3월 달에 문 닫았어야 됐어. 이게 위기라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폭락이 왔으면 문 닫았다니까. 그 여기까지 손실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딱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 시작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쇠락은 위기라고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서서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버티다가 더 큰 부채와 더 큰 실패를 안고 결국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 연준의 파월 의장이 결정한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보면서 그가 빅스텝을 하겠다. 그럼 팍 오르니까 연준 의장을 잘 좀 구워 삶아가지고 야, 다음 달에 올리지 마 이제. 그거 좀 내려봐. 그러면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사회가 안정되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연준 의장이 빅스텝을 밟고 있지만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풀린 자금이 원래는 자금이 풀리면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못하니까 묶여있던 자금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지면서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누군가가 조정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단편적인 건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인간 생태계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와중에서 하나씩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꽝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터지는 것이 다 위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통해서 이미 회사채 발행은 다 중단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돈을 써야 되는 회사들은 이 위험을 겪고 있어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몰락할 거예요. 그들이 몰락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들이 몰락하면서 또 못 갚아. 못 갚으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또 발생해. 또 그런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또 몰락하면서 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돈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결국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더라. 누군가는 살아남고 있더라. 이것이 결국은 우량자산들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건 이미 예측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지금 다 주가 빠지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알려지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이 올라가는 금리가 언제 다시 하락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금리 상승 기조가 끝나겠지만 그 상승된 금리가 적게는 1, 2년, 길게는 몇 년씩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파월 연준 의장이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렸는데 인플레가 다시 심해져. 그럼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는 이미 겪었잖아. 코로나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더니 다시 또 코로나가 올려줘. 그럼 다시 또 더 심하게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계속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 3, 4%, 4, 5% 되는 고금리 시대를 더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함부로 낮췄다가 다시 인플레가 시작되면 과거보다 더 심한 금리 인상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충격이 오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잘 봐요. 금리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자산가들은 좋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뭐하러 주식해? 은행에 넣어놓으면 7%, 8% 나오는데. 근데 누가 힘들어? 대출받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자산을 갖고 있고 누가 대출을 받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요. 고금리가 지속되면 될수록 누가 더 고통받아? 빈자가 더 고통받는다니까. 부자들은 더 즐겁다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있을 거다. 코로나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엄청 뛰었고 그러면서 가진 예금 자산들은 더 고금리로 수많은 이자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코로나 때 어려워져가지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연끌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빚이 늘어서 힘든데 이제는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그 이자를 갚느라고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막아줘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5,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 사회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저축을 강화하는 거예요. 저축 장려.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쓰고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돈을 모아서 자본을 형성해야 그걸로 뭘 사올 수가 있고 기업을 만들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 모으는 습관을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맛있는 거 좀 먹고 비싼 거 먹으면 아버지 어머니 뭐라 그래? 야, 너는 그 월급 받아가지고 모아야지 왜 이렇게 지금 비싼 걸 먹고 있니? 낭비야, 낭비. 저축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모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모으는 것, 쌓는 것이 경제를 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집안에 돈을 쌓아놓으면 경제는 돈맥경화, 굳어요. 지금은 순환해야 돼, 순환. 소비를 통해서 순환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성장 단계를 잘 봐요. 애들은 키가 커야 돼. 키가 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키가 크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체내에 축적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축적해놔야 애가 키가 그때 큰다는 거죠. 그런데 애가 키가 다 커서 성인 됐어.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계속 먹으면 살찌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동맥경화라든가 뇌졸중, 고혈압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들어온 에너지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들의 건강은 먹어서 축적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인의 건강은 빨리 소비하고 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성인 경제예요. 지금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여기에만 인식되어 있고 이 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5, 60대, 60, 70대 이분들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모으고 있어요. 이들이 돈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 근데 이걸 내가 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축적하고 있고 모으고 있고 이걸 나중에 열심히 모아서 우리 자식에게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바로 뭐냐면 원금 보장. 원금 보장 엄청 좋아해. 그렇게 해서 모은 자산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자산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간다니까. 결국 여기서 다 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모으다 돌아가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는 걸 아깝게 생각해. 그렇게 모았더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돈맥경화.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연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간 이유가 뭐냐면 자산을 보니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묶는 자산이야. 근데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 대한 거를 더 강조하고 연금을 많이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연금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지원해줘야 돼. 왜? 연금은 뭐 하는 자산이에요? 결국은 쓰기 위해서 내가 불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까지 싹 모았으면 60세 퇴직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 받아가지고 계속 쓰면 국가적으로 보면 소비가 진작이 돼요. 그러면 사회가 돌기 시작해. 그런데 그 돈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주식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집으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집 20억, 30억이면 뭐해? 경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달리복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은행은 달리예요, 복리예요? 대부분 달리입니다. 이자에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짜리 달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대출은 달릴까요, 복리일까요? 은행이 줄 때는 달리로 주고요. 대출은 복리로 받아요. 이게 왜냐면, 잘 봐요.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시잖아.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지금 500만 원이 있어요. 자, 500만 원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이자가 나갑니다. 당신의 이자가 10%니까 500만 원의 이자는 50만 원이고 한 달치 이자니까 예를 들면 4만 원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가 돼요?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죠? 그럼 504만 원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까요? 504만 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까요? 504만 원의 이자를 청구해요. 그럼 509만 원이 돼요. 508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509만 원이죠. 그 다음 달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거기 차 있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은행을 보면 받아갈 때는 복리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계대출 문제도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계대출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자를 제때제때 상환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되는 부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대출 이자를 대출로 갚아요. 돌려막기잖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대출 이자가 나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리가 좋은 줄 알았잖아.
근데 그건 내가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을 때 좋은 거지. 내가 이자를 낼 때 복리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이거는 한 1년, 2년, 3년 지나기 시작하면 폭탄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제 막긴 막아야 되잖아. 그럼 막을 때 또 대출로 막아야 되는데 이 대출의 이자는 3%였는데 내가 추가적인 대출은 5%를 받아야 되고 추가적인 대출 받으려니까 7%가 되고 10%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은 뭐 그 20년 전에 신용카드 사태 기억하셨겠지만 신용카드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카드가 여러 장 남발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번 갚지 못하니까 돌려막기를 했거든요. 이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결국은 원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처음에 빌려온 돈은 500만 원이었어요.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자가 뭐 엄청나게 높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또 빌려와야 돼. 그러면서 원금만 엄청나게 더 커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속되면 저는 우리 이 가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준으로도 위험해.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한 달 뒤에 끝날 것이다 라고 희망 고문하고 있으면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관점이 다르잖아. 당일치기 여행 가는 거하고 한 달짜리 여행 가는 거하고 1년짜리 여행 가는 거하고 준비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이것이 방송에서 누가 얘기한 대로 내년이면 끝날 거야. 뭐 6개월이면 끝날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지금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길게는 정말 3, 4년,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 내가 버텨내려면 집에서 있는 구조 중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싹 정리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이자들 딱 정리해서 왜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하느라고 지금 여기서 대출을 받아온 거잖아요.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있으면 집 반등할 건데 뭘 지금 파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등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죠. 근데 만약에 반등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대출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언젠가는 팔아야 돼. 근데 팔았을 때 보니까 그동안 이자가 결국은 내 원금이 넘어서는 거예요. 8% 금리라고 대출 이자라고 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그냥 80% 내가 낸 거잖아요. 복리까지 따지면 100%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야. 그냥 2022년 11월, 12월 그때 팔 걸.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연금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굳어버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함으로써 많이 소비해주고 순환시키면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경제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금이 없이 부동산만 쥐고 있으면 순환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에 있는 자산들이 묶여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커진다는 거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위기를 겪는 사람과 안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견딜 수 있는 내성이 강한 거죠. 왜? 당장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집값이 빠져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샀다거나 리스크를 많이 안고 샀다면 이런 시기가 힘들겠지만 현금으로 샀다거나 안정적인 확보된 소득이 있어서 그런 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내가 버텨낼 수 있지만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이 근로소득이 사라진다면 내가 그때 이후에도 30년 살아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리스크가 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그 핵심이 바로 연금소득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으로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연금 저축, IRP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고요. 또 1,800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거기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또 저율과세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도 있어요. 개인 연금보험도 연간 1,800 그것도 한 달에 150, 연간 1,800까지는 납입하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혜택들을 좀 잘 이용하셔서 지금은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세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우선순위로 활용해 보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연금 설계할 때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재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세요.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나 반납, 그다음에 뭐 연기연금, 이미 개속가입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더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통해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뭐 기금이 고갈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젊은 세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벌어질 일이고 우리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소득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개인 연금저축, 뭐 연금보험 이런 거 꾸준하게 납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목돈이 있으시다. 혹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일정한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일시납연금들이 있습니다. 목돈을 가입해서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납연금들이 있어요. 이런 연금 상품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또 거기에 또 세제 혜택도 주어지거든요. 활용해 보시면 내가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연금 개시 연령을 조금만 더 늦추시면 그만큼 더 일하시고 조금 늦게 연금을 개시하시면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사실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노후에 내가 평생 할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노후가 되면 내가 퇴직하고 일을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쉬는 기간이 한 5년 쉬다가 돌아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쉬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실 거고 그때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일을 찾으려다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조그만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도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꼭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